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매가 동시에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폐쇄됐습니다. 이달 발생한 코로나19 국내 환자 349명 가운데 303명이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고의로 동선을 속이거나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소된 사람에게 실형이나 벌금 상한액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5.2%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 침체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에서 팔리는 12개 크릴 오일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산화 방지제 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부적합 제품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고 수입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에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6월 초순부터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건강관리에 최악의 여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코로나19 속에서 감염은 막으면서 건강은 지킬 수 있는 슬기로운 여름나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달 발생한 코로나19 국내 환자는 349명이며 이 중 303명이 수도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 들어 발생한 신규 환자는 349명입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사회 감염자는 313명이며 수도권 지역만 분류하면 303명입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중대본은 감염 고리를 제때 차단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에서 대유행 양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수도권 주민과 사업장에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을 속여 역학조사나 방역에 차질을 빚게 되면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 방역 대응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나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가 있으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 또는 벌금 상한액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선고 형량이 처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서 방역수칙 준수 조치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할 경우 즉각적 조치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고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면서 노사정 대화의 물꼬가 열린 만큼 조속히 결실을 맺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합니다.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구시가 긴급 생계자금 수십억 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긴급 환수에 나섰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한 돈인데 공무원과 교직원, 군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서민 경제가 뿌리째 흔들린 대구. 외출 자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지금 대구 시민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위급한데 지금 우리 서민들은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구시는 예산을 쥐어짜 2,70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돈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3만 가구에 50만 원에서 90만 원씩을 긴급 생계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임대료도 못 내서 절절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존하지 못하면 회생이란 없습니다. 이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수십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적 타격이 없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3,900여 명이 긴급 생계자금을 받아간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금액만 25억 원. 대구시는 뒤늦게 환수에 나섰습니다. 이 신청을 받고 최종 환수 대상자로 확정을 하고 긴급 생계자금 납입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모르는 공무원 가족 등이 신청해 받아간 사례가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자체 기준에 따라 신청을 받고 이를 검증해 지급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세계은행이 한국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하고 직원의 치료를 맡길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이 최근 기재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을 세계은행의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의료 수준과 접근성,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기존 태국과 싱가포르에 더해 한국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긴급의료 지정국가 선정으로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세계은행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세계은행 직원과 가족 출장자는 긴급의료 상황 발생 시 한국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송비와 의료비, 보호자 체재비는 세계은행 직원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휴교 등 강력한 억제 조치가 없었다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은 한국과 미국, 중국 등 6개국에서 봉쇄령 등 코로나19 확산 억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억제 정책이 없었다면 코로나19의 초기 전파는 하루 약 38%의 기하급수적 증가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감염 억제 정책이 이 증가를 상당히 많이 늦췄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6개국에서 코로나19 억제 조치가 내려지기 전과 후에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이들 국가에서 모두 6,200만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것을 피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80% 이상 감소한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당국은 수도권 집단 감염 상황을 고려해 국민적 동참을 다시 호소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수도권 중심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 지 2주째. 신규 환자 수는 크게 줄지 못했습니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기준선인 80%에 한참 못 미치는 66%대입니다. 방문 판매 업체와 탁구장, 교회 모임 등 소규모 집단 발생에 이태원 클럽과 부천 물류센터 감염이 계속돼섭니다. 방역당국은 무증상 전파자를 찾기 위해 기숙사 입소 학생,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동참도 호소했습니다.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은 클럽, 물류센터, 종교 소모임,
방문 판매사, 탁구장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추가 전파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의학학술지에 실린 논문 내용을 토대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효과가 기대 이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의료 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에서 물리적 거리를 1m 유지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82% 감소합니다. 1m 간격씩 추가될 때마다 효과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의료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85% 감소합니다. 2m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실천으로도 상당 부분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문헌으로 발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발생 상황을 보면 밀폐된 환경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50% 이상의 감염률을 보입니다. 당국은 더워지는 날씨에 불편하고 힘들어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유지를 일상생활에서 습관화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가운데 일부에서 해로운 화학 첨가물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만큼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극해에서 서식하는 크릴 새우에서 추출했다는 크릴오일. 최근 심혈관 질환과 체중 감량에 효능이 있다고 소개되면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도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팔리는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5개 제품은 에톡시킨 함량이 기준치를 넘었는데 최대 12배까지 초과했습니다. 에톡시킨은 크릴 새우를 오래 보관할 목적으로 쓰는 산화 방지제로 주로 동물 사료에 쓰는 화학 첨가물입니다. 인공 방부제인 만큼 기준치 넘는 양을 오래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연구가 확실히 되기 전까지는 에톡시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발암성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더라도 관리 기준 이하로 꼭 관리가 되어야 되는 물질입니다. 2개 제품은 크릴 새우에서 기름을 추출할 때 쓰는 용매인 헥산이 기준치의 최대 214배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아직 허용되지 않은 용매제인 초산에틸이나 이소프로필알콜이 들어있는 제품도 5개 있었습니다. 초산에틸이나 이소프로필알콜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용매인데요. 근데 유럽이나 또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이 식용유 추출 용매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식약처는 무엇보다 크릴오일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인체 유해성 등을 검사해야 하는데 아직 이런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광고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크릴오일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 치료 효과 등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 과대 광고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식약처는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고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선 성분 검사 절차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그동안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전동 킥보드가 오는 12월부터는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원동기 장치 가운데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당국이 자전거 도로 일부 구간이나 시간을 지정해 통행을 막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살 미만 어린이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두 앵커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에 이 마스크 대란이 있었죠. 그때 어떤 판매처의 마스크 재고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마스크 알림이 앱이 있었는데 네. 혹시 두 앵커는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뉴스 보고 저도 바로 다운받았었는데요. 네, 최진아 앵커님. 저도 사용해 봤는데 네. 괜찮더라고요. 네. 저도 사용을 했는데 네. 혹시 사용을 하시면서 뭐 어렵다거나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딱히 저는 어려운 네. 점은 없었는데요. 저는 이 앱을 통해서 봤을 땐 재고가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재고가 떨어진 경우는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약국의 거리나 위치는 알려주다 보니까 잘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PC나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익숙한 분들이라면 아마 기술적으로 사용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요. 예. 맞아요. 만약에 노인이라던가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네, 아무래도 앱 사용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불평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코로나19로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은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환경은 계층별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른바 디지털 불평등 혹은 정보 격차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디지털 불균형, 뭐 디지털 격차 이런 문제가 단순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생활 속의 불편함을 또 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확진자 정보도 스마트폰으로 가장 먼저 오잖아요. 맞아요. 네. 뭐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문제가 이제는 정말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번 일뿐만 아니라 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온라인 계약과 같은 상황만 봐도 컴퓨터가 없다면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모로 이 디지털 환경이 인간의 기본권에 이미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인 세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걸 쉽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디지털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상이다. 그게 과거에는 생활에 불편한 정도로 그쳤는데 지금은 모든 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경제 활동도 안 되고 모든 기회에서도 배제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발전하기 위한 정말로 어떤 필수 불가결한 과제 같이 돼버렸어요.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이 디지털 이용이 이제 앞으로는 생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처럼 이런 디지털 그 환경에 낯설어하는 계층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해도 예. 연령별로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네. 예를 들어 저희가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대, 60대, 70대로 가면서 인터넷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특히 60, 70대의 경우에는 4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등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떻게 보면 고령층인 70대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아, 예. 뿐만 아니라 고령층이 될수록 이 쇼핑이나 뱅킹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30, 40대와 비교했을 때 급감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연령대별로의 차이도 있지만 뭐 빈부격차에 따른 디지털 기기의 활용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주변의 어른들을 봐도요. 연령이 들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은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그냥 투지폰이랑 똑같이 전화기의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런 디지털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한다거나 고성능 PC를 지원하는 등의 일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또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단위 도서관이나 과학관, 복지관 등과 같은 시설 1000곳을 중심으로 이른바 디지털 역량센터를 구축해서 밀착형으로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예. 이 디지털 기기에 무엇보다 낯설어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디지털 불평등이나 정보 격차 같은 문제가 제기됨에도 사실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이런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오히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기회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그냥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거의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왜?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돼서 다시 제가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지금은 이 스마트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일하죠. 이 디지털 기술은 장애인에게는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세요. 방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지만 김 교수의 경우에는 이제 경추를 다쳐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하지만 김 교수는 장애를 극복하는데 디지털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기술이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고려하는 이른바 포용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디지털 환경들이 좀 더 친숙하게 정보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좀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우리 기업에서 이제 어떤 물건을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설계를 할 때 그럴 때 아무래도 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특수한 환경에 놓여 주신 분들을 좀 고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이 접근성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외받지 않고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 결국 디지털 포용의 큰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앞서 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에게 신이 내린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외된 분들을 위한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포용이라는 가치가 디지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로 떠오를 것 같고요. 이 포용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할 것 없이 민관이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변화 속에서 소외된 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디지털 포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도시인 뉴욕시가 1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1일 뉴욕시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째이고 뉴욕주가 폐쇄 조치인 셧다운에 들어간 지 78일 만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셧다운 조치 이후 승객이 크게 줄었던 뉴욕시의 지하철이 정상 가동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권고, 소독 작업 등의 안전 장치를 강화하고 시민들을 맞았습니다. We're opening up for phase 1 of New York City, and we're very happy to be welcoming folks back to the New York City Transit subway system who haven't been with us for a few months.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직접 맨해튼 지하철을 타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뉴욕시는 1단계 경제 정상화에 따라 건설과 제조업, 농업, 도매업, 일부 소매업의 경제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3만 2천 곳의 공사가 재개되고 최대 40만 명이 일터로 복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욕주는 주 전체를 10개 지역으로 나누고 세부 조건을 따져 1단계 정상화를 허용해왔는데 뉴욕시가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3월 1일 뉴욕시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째이고 또 뉴욕주가 비필수 사업장에 대해 100% 재택근무 등으로 셧다운에 들어간 지 78일 만입니다. Day 100 of the coronavirus crisis, and it is the day that we start to liberate ourselves from this disease, the day we move forward. Phase 1 of the restart begins today in New York City. 그러나 상당수 상점은 여전히 문을 닫은 채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항의 시위 과정에서 약탈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감염자는 20만 5천여 명, 사망자는 2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의 각 주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상당수 주에서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으며 올여름까지 사망자가 15만 명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오는 8월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약 14만 6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최근 며칠 사이에 5천 명 이상 사망자 전망치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지난 4월에는 사망자를 7만 2천여 명으로 예측했다가 지난달에는 13만 7천여 명으로 크게 늘려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미국 50개 주가 봉쇄령을 상당 수준 완화하면서 사람 간 접촉이 다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정부가 보유 중인 렘데시비르 물량이 이달 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로버트 캐들렉 미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현지 시간 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연방정부에 기부한 렘데시비르의 마지막 물량이 29일 시작하는 주에 공급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캐들렉 차관보는 렘데시비르의 추가 확보를 위해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원재료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한 양의 렘데시비르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길리어드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12만 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양인 94만 병의 렘데시비르를 연방정부에 공급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10월까지 50만 명분, 12월까지 100만 명분의 약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용의자 체포 시 목을 눌러 제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찰의 인종차별 언행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프랑스에서 4년 전 발생한 유사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종차별 규탄 시위. 시위 참가자들이 연거푸, 아마다를 위한 정의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아마다 트레오레는 2016년 프랑스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질식해 숨진 24살 흑인 청년입니다. 그는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나다 체포돼 연행된 뒤 갑자기 숨졌습니다. 당시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체중을 실어 올라탄 뒤 제압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최근 그의 죽음에 경찰 책임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흑인 사망 사건 이후 규탄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프랑스에선 4년 전 이 사건이 새롭게 조명되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프랑스 내무장관이 월요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목 누르기 체포 방식의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La méthode de la prise par le cou, dite de l'étranglement, sera abandonnée et ne sera plus enseignée dans les écoles de police et de gendarmerie. C'est une méthode qui comportait des dangers. Par ailleurs, si un policier ou un gendarme doit maintenir quelqu'un au sol lors de son interpellation, il sera désormais interdit de s'appuyer sur sa nuque ou son cou. 카스타네르 장관은 경찰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무관용도 경고했습니다. 인종차별적 언행이 발생할 경우 해당 경찰관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고 처벌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발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일간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7일 경찰의 인종차별과 폭력 관행을 쇄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국뿐 아니라 바다 건너 프랑스까지 경찰의 체포 관행 쇄신을 선언함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뒤따를지 주목됩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지지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은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8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WHO는 평등,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글로벌 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거부한다면서도 시위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 참여자 간 거리를 최소한 1m 이상 두고 손을 깨끗이 하며 기침 예절을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5.2%로 대폭 끌어내렸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은행이 18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2%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 2.5%보다 무려 7.7%포인트나 떨어뜨린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이 같은 전망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 침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과거의 경제 위기와 달리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촉발된 최초의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하거나 무역과 관광 수출 등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마이너스 6.1%, 유로존 마이너스 9.1%, 일본 마이너스 6.1%로 뒷걸음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1967년 이후 가장 낮은 0.5%로 예상됐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7천만 명에서 1억 명가량이 극도의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최악의 경우엔 올해 마이너스 8%, 내년에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에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재정 정책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번 사태가 조기 진정되면 내년에는 4.2% 성장에 V자 회복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각종 사무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체도 불분명한 업체가 정부 사업을 따내는가 하면 이런 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너무 많아 일본 정부가 결국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사업자 등에 최고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확인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한 민간업체에 8,4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정부 수수료보다 싼 금액으로 다른 업체에 하청을 맡겼고 이 회사는 또다시 훨씬 낮은 가격에 자회사에 일을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면서 두 회사가 수수료를 나눠 챙긴 모양새입니다. 電通に仕事を回すためのトンネル法人だったんじゃないか.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정부 사업을 14건이나 따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도 전화번호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인 결산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다가 이번에 논란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업체가 어떻게 유명 민간 업체들을 입찰 경쟁에서 제치고 사업을 따낼 수 있었는지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ランクの低い C ランクの協議会法人の方が結局なぜじゃあ創業評価で高かったかと。提案内容の技術点であるとか、あるいは価格、こういったものを総合的に勘案して決定するというものでございます。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이런 것을 유착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무엇을 유착이라 부르냐며 일침을 놨습니다. 이뿐 아니라 관광과 음식업 등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민간에 맡기는 비용으로 일본 정부는 무려 3조 4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20% 가까운 막대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데 비판이 들끓자 일본 정부는 결국 사업 추진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公募の取りやめにより事業開始が全体として遅れることは避けられないとは聞いておりますが 일본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에 각종 지원 사업이 늦어지는 가운데 아베 내각 지지율은 2012년 12월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피해 집계를 둘러싸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가 확진자와 사망자 누적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가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자 유력 언론 매체들이 보건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주 정부들로부터 직접 현황을 전달받아 별도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브라질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5,600여 명 많은 70만 7,400여 명이고
사망자는 679명 늘어난 37,134명이라고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6개 유력 언론 매체가 밝힌 내용을 보면 확진자가 전날보다 19,600여 명 많은 71만 800여 명, 사망자는 849명 늘어 37,3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은 1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13건의 임상시험 중 7건은 병원 등에서 학술 목적으로 진행하는 연구자 임상이며 6건은 제약회사 임상시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임상시험 수는 858건으로 지난 3월 56건과 비교해 3달 사이 15배 증가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CEVI 융합연구단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후보 물질을 민간 기업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화학연은 기술 이전 협약식을 열고 백신 후보 물질은 HK 이노엔에, 치료제 후보 물질은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에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들은 앞으로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학연 등 8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CEVI 융합연구단은 신종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물질인 탄닌산을 이용해 불에 잘 타지 않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는 감이나 포도주의 떫은 맛 성분인 탄닌산을 이용해 불에 잘 타지 않으면서 강도가 높은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기존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취약한 난연성과 기계적 강도 등을 개선한 복합 소재를 만들었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둔곡동 산업연구용지 4차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규모는 산업용지 15필지, 연구용지 7필지 등 총 22필지 15만 5천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에는 오는 2022년까지 130여 개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과학 기반 혁신 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6월 초부터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위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최악의 여름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코로나19 속에서 맞이하는 여름, 감염은 막으면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나 특보가 발령이 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도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막심했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지난 2019년이 전 세계적으로 2016년에서 두 번째로 더운 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6월과 7월 말에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폭염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했죠. 세계기상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말에 프랑스 남부지방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6도를 기록을 하면서 기존의 프랑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파리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 기온이 42.6도로 갱신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에 따라서 약 1,500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을 했고요. 사망자의 절반이 75세 이상의 노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럽만 불볕대에 실험한 것은 아니었죠. 미국에서도 관측사상 최고 기록, 신기록이 30여 차례나 깨졌고요. 인도에서도 50도가 넘는 폭염에 수백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만큼 이런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올해는 폭염뿐만 아니라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걱정이 더 크거든요. 세계기상기구에서도 폭염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해서 각국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기상기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폭염 시즌에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면 온열 질환 등을 피하고자 개인 집에서 벗어나서 에어컨이 있는 공중시설을 이동하는 것이 상식인데요.
문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침이 현재 적용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네. 또 온열 질환자의 추가적인 증가는 병원 당국의 건강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환자 수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 심각한 폭염은 대규모 사망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또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이 바로 노인이나 혹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폭염에도 또한 매우 취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증폭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폭염 때 냉방 장치가 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도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폭염과 코로나19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우선이 돼야 할까요? 사실 이 폭염과 관련된 온열 질환의 그 발병 및 사망은 각 나라가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러나 코로나19 접근 방식의 맥락에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지역적 맥락, 통신 및 홍보에 맞게 조정되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기존의 폭염 계획을 재조정하고 수정을 해서 코로나19 하에서 폭염 대비 태세를 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전문가나 기타 응급구조사가 폭염에 주의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더운 환경에서 작업하는 의료진들이 더 많은 폭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기상기구는 폭염과 코로나19의 예방 대책으로 어떤 방안을 내놓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세계 기상기구 소속 박사죠. 길레르모 박사는 개발도상국 등 취약 지역에서 온열질환 환자를 사전에 줄이는 정책을 현재 코로나19로 포화 상태에 있는 각국 의료 환경을 도와주는 기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보건 전문가들은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는 것과 온열 질환자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세계 기상기구나 세계보건기구는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폭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독기한 정보 시리즈를 지금 개발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 결정자들이 이 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요새 날이 더워지면서 또 에어컨 켜는 곳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에어컨이 코로나19를 전파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오늘도 서울이 33도까지 올라가면서 때이른 더위에 이제 대중교통이며 식당 등 에어컨 트는 곳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근데 코로나19 특성이 비말 전파이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 위한 침방울 확산이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사용 지침을 내놨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을 하되 최소한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환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환기가 안 되는 시설에서 에어컨을 튼다면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해당 시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을 해주고요. 바람 세기는 약하게 또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하죠. 또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트는 건 내부 공기의 재순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기 없이 에어컨을 사용하면 이 코로나19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권준옥이죠. 권준옥 씨,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죠. 에어컨이 커져 있는 환경, 즉 22도에서 25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5일간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는 바이러스가 밀폐된 실내에서 생각보다 오래 생존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에어컨 자체가 바이러스 생존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지만 냉방을 위한 환기 차단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창문을 열어놓아서 실내 공기가 5번만 교체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은 환기 전에 100분의 1 이하로 감소를 합니다. 통상 1시간 동안 환기를 하면 실내 공기 하루에 6번가량 교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기만 잘하면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또 한여름에 창문을 닫은 채 에어컨까지 가동하면 감염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에어컨 바람을 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은 중국 광저우의 한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들은 모두 에어컨 바람이 지나는 길목에 앉아 있었다고 하죠. 그렇군요. 정부가 발표한 에어컨 관련 방역 수칙 꼭 지켜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들어 발생한 코로나19 국내 환자는 349명이고 이 가운데 303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무료로 선제 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지정 일자와 병원을 안내받으면 검사 가능합니다. 네, 선제적 검사와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바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